트럼프 임기 내내 달러 강세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움푹 찍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11월 12월부터 달러 빠집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훅 감겨 내려갈 수 있거든요. 뭐 하면 뭐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내려온다. 네. 내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가 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입고로 달러 강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미 대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이게 신간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워낙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미국 금리도요.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빨리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쉽게 합니다마는 미 대선을 앞둔 시점 그리고 11월 FOMC도 이제 곧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주말 편성을 했다. 아, 그분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신한은행의 패스파인더,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프리미어에다가 패스파인더까지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프리미어가요. 네. 그냥 신한의 그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산 관리 브랜드고요. 네. 패스파인더는 제가 맡고 있는 거기에 이제 고객을 이제 이게 좀 이벤트 같은 거 좀 패스파인더 상담해드리는 뭐예요? 그 한국말로 팀입니다. 하면은 길잡이 척구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길잡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앞서서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그거 한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금리부터 좀 다뤄보죠. 네. 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먼저 빠지지만 장기 금리도 따라 빠지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본 시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어요. 지금 4%대 초중반? 그렇죠. 그죠? 예. 예상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그래서 뭐 그 원인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도 네.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좀 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어떤 걸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먼저 한번 깔고 시작을 하려고 예. 해요. 왜 뭐냐면 과거하고 이게 환경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인데 과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3프로TV도 그렇고 수많은 유튜브로요 중무장하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전부 다 한꺼번에 확 쏠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꿀팁처럼 나오던 것들이 지금은 꿀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본으로 깔고. 그렇죠. 기본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데 요번에 저기 그 추석 연휴 때 예. 보면은 그 서해안 고속도로 쪽에서 이렇게 그 고속도로 올라올 때 내비게이션이 작은 한 2km 정도 되는 논길을 추천했대요.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니까 거죠. 그렇죠. 그 2km 정도 되는 논길을 지나갈 때 5시간 걸렸답니다. 뭐 저기서 광주서부터 10시간 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논길이 예. 몇 명이 몰랐을 때는 그 지역의 로컬 전문가만 알았을 때는 그 논길이 꿀팁이었겠지만 꿀팁이죠. 모두가 그걸 아는 순간에는 꿀팁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되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네.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전부 다 투자하고. 그렇죠.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예. 올해 1월 1일 날로 돌아가면은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7차례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차례 인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7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올해 사실은 100bp 인하는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미 50이 됐고 11월, 12월에 인하를 더 한다고 가정하면 네. 100bp 인하가 되는 건데 그럼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그만큼 낮추면.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한번 잠깐 차트를 보시죠. 요게 올해 1월 1일이 요 정도 포인트고요. 그럼 올해 1월 1일 날 시작할 때 금리가요. 약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한 4.0에서 4.1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1년은 아직 다 안 지났지만 한 10개월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쭉 지나서 보시면 이게 오늘이거든요. 네. 금리가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 한 20bp? 예, 지금 네. 이게 4.3 정도까지 올라온 거니까요. 네, 그러면 한 그렇죠. 한 30bp 20에서 30 사이로 30bp. 올라온 네.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네. 시장금리는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0개월 동안만 봐서는 아닐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금리가 내려오는 경로가 네. 요거 하나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온 이유가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요. 10월 말 이게 작년도 10월 말이거든요. 예. 23년 10월 말인데 10월 말에 미국 10년 금리가 5.0이었습니다. 네. 5.0에서 이때 피벗 시그널 나왔거든요. 맞아요. 연준에서. 예.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여기가 얼마였냐면 이게 3.68까지 내리 찍혀요. 저런 걸 랠리라고 하죠. 그렇죠. 랠리.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이게 채권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와 대박 났네 이 생각 저걸 나잖아요. 채권 상한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연초도요. 전년도 10월달 대비해서 이미 금리 많이 인하할 거라는 걸 선반영을 되게 빨리 그러네요. 한 거죠. 그래서 네. 옛날의 시장보다 선반영이 되게 빠른데요. 그러네요. 거기서 그만큼은 안 되나라고 하면은 울퉁불퉁 움직이는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5.0에서 3.68, 3.68에서 요게 올해 4월 달에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4.7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4.7에서 더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또 내리꽂히면서 이게 얼마였냐면 금리 인하할 때 작년 9월에 3.6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시장에선 그잖아요. 네네. 그분들 재미 좋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올해 이게 재미가 좋은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요. 네. 이 춘근기라고 보릿고개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 금리가 뛸 때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딱 이 마음 잡고서 접근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시장금리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채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근데 제 아니라고 기억이 보시면 맞다면 됩니다. 저게 막 올라갈 때 빌레이크만 이런 사람들 뭐 그렇죠. 채권 쇼친다고 뭐 다 네네. 판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고 그렇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작년 한 8, 9월 정도였고요. 네. 그래서 쇼친다고 했을 때 이제 금리가 5.0까지 올라가니까 수익이 났는데 네. 에크만이 5.0 근처에서 네. 다시 그 풀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확 잡아내렸던 그런 네. 케이스죠. 그래서 이 딱 차트만 보셔도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구나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선반영도 너무 빠르고 변동성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채권에 밀고 들어갔으면은 꽤 고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개월만 봤을 때는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달러를 한번 보시죠.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국 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주는 이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달러가 되려 강세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예, 마찬가지죠. 작년 10월 달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달러가 내려왔었고 그거 대비로는 오히려 올라가 있는 케이스죠. 물론 최근에 급상승해서 그런 거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급상승한 거하고 음. 환율이 급상승한 거하고 네. 사실은 궤를 거의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급상승한 거하고 궤를 되게 비슷하게 하죠. 요거는 달러 인덱스고요. 실제로 한번 요걸 보시죠. 요거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네. 연초에 시작할 때 1,320원 정도 시작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저기 난리 났었잖아요. 1,400 또 때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사실 4월 정도에 1,400을 한번 위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또 한번 1,400 뚫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말씀은 다시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환율이 내려올 겁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래서 강했는데 한국 주식도 그래서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 게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뭘 보셔야 되냐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선반영이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마치 공식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져요. 이게 모두가 알고 있으면 그게 아까 보셨던 그 논길처럼 더 이상 꿀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오건영 그 단장님은 이제 방송을 그만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직순이 높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딱 알면 그냥 예. 이제 이게 그래서 옛날에 비해 훨씬 많은 투자자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장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 들어오면 시험의 네.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예. 잠시 아까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근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하면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하면 나타나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금융시장으로 한정 지어보죠. 트럼프 하면 이미지가 주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주식을 좋아해요. 예, 그죠? 네. 그 두 번째는 트럼프 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다 미국만 잘 나가게 만드니까 미국 경기는 다 활활 타오르고 네.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될 것 관세 같다. 높이면 그거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기대들이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트럼프 하면 달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트럼프 하면 달러 강세를 볼까요? 약세를 볼까요? 이게 네. 달러 강세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뛰고 환율이 빠르게 오르니까 야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금융시장의 지표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의 시장을 트럼프 트레이드로 해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요. 네.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약간 좀 앞서가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먼저 서두에서 이 약간 좀 에피타이저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하면 예를 들어서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 이걸 바라보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원래 그게 스테레오타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주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애매하지만 네. 금리하고 환율 쪽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실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그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러죠. 네, 첫 번째 보시면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저 역시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는 그거예요.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왜 그러냐면 이게 16년도 11월 9일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다들 힐러리 당선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당선되는 당일날 주가가 확 주저앉았었어요. 장중에. 네. 그러다가 이게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네. 힐러리 당선 쪽 생각하고 리포트 야마 잡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써나가고 있어 이제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밤샘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12시인가 1시인가 블룸버그를 봤는데 와 주가가 어느새 뭐 요즘 2분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낙폭을 다 많이 빠지다가. 하고. 근데 당일날 2%씩 오르고 끝났습니다. 맞아요. 3대 지수가. 그리고 네. 시장 금리가 하늘로 날아갔고요. 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서 딱 2주 만에 1208원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모습이었거든요. S&P 500 지수가 꺾이다가 확 날아가는 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도 훅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때 달러도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달 동안의 기억이 워낙에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트럼프 당선은 금리의 급등과 환율의 급등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요 기간을 지나서 전체적인 기간을 한번 좀 보시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달러 인덱스 빨간색 선은 제외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요거 네. 빼고 달러원 환율만 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선이거든요. 파란색 선을 잠깐 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가요. 지금 보시면은요. 요게 16년도 11월 9일이 요때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130원이었던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몇 주 만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1208원이었습니다. 이게 16년도 말 17년도 초였어요. 네. 근데 17년도 내내 보시죠. 어떻죠 환율이? 오우. 파란색이 내리꽂히죠. 계속 내리꽂히네요. 내리꽂혀가지고 얼마예요? 저거 1,000원 거의 깨질 뻔했네요. 그렇죠. 저기 이게 18년도 1월 말에는요. 달러 인덱스 빨간색 기준으로 저점이었어요. 1월 25일 날. 그 다음에 파란색 선 원달러 환율은 18년도 4월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때 1,050원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 18년도 4월에 조금 더 내려온 이유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하고 맞아요.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하고 맞아요. 미팅하면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러면서 환율이 확 주저앉았던 그때 날입니다. 현대건설 이런 거 날라가고 뭐 쌍시 그렇죠. 그때 뭐였죠? 그때 저기 경협조 남북 경협조 여기 저 산프로 TV 에스트레뉴에서 한번 하실 때 그때였을 거기, 겁니다. 아마. 거기. 예. 거기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달러가 네. 일방적으로 빠졌죠. 그럼 이거는 달러 강세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18년도 1분기를 지나면서 달러가 드디어 강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오는데 요거는 달러가 강세여서 간 거라기보다는 위안화가 약세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8년도 19년도까지.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관세 덜 올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하고 협상하자고 해요. 네. 미중 무역 합의랍니다. 맞아요. 그게 19년도 하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요 환율이 보합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 들어와 가지고 요게 뭐냐면 환율이 확 뛰었잖아요. 네. 이게 저 1298원까지 코로나 때 뛰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그래서 그렇죠. 환율이 내리꽂히면서요. 20년도 말에는 1080원에 끝났습니다. 아, 그랬나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트럼프 집권기였습니다. 21년 초부터는 바이든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잠깐 돌아보면 자, 이렇게 보시죠. 저기 이 코로나 국면은 사실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앞에 있는 한 3년 정도를 보면은 달러 강세기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은 1150원 정도에서 거의 보합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큰 굴곡이 있었죠. 밑으로 내리찍고 위로 내리찍다가 밑으로 내리찍고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저건 중국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트럼프 하면 달러 강세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7년도 들어온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관세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뭐부터 시작했냐면 17년도에는 법인세 인하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의회를 통해 가지고 법인세 인하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법인세 인하를 하는 당시에 뭐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기보다는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치는 장사. 그걸 싫어하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장사를 잘한다면서요. 미치는 장사가 싫은 거죠. 그럼 왜 미칠까 해서 보니까 이거는 교역 조건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졌을 때 이걸 되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거죠. 그 얘기는 달러를 약세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달러 약세가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관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럼 세 번째는요. 상대 국가한테 우리나라 물건을 사도록 하는 무역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에는 달러가 뛰었잖아요. 근데 17년도 1년간은요. 달러 약세를 갖다가 앞세워 가지고요. 교역 조건을 뒤집으려고 한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엔 달러 약세가 한계에 봉착한 게 18년도 1월 말에 요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을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좌장 중에 재무장관이 문우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때 실언했죠. 예, 그때 이제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맞아요. 실언을 했는데 뭐라고 기억이 납니다. 했냐면 이거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라가르드하고 그때 당시 22 총재가 드라기인데 어쨌든 전 세계 이제 유탄을 맞은 거죠. 그때 당시 십자포화를 맞는데 1월 25일 날인가 문우신이 얘기했다가 그 달러 약세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다 십자포화를 맞고 다음 날 그 깡 좋은 트럼프가 딱 등장해가지고 아니 저기 우리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고 달러 강세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내심은 달러 약세. 그게 들켰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달러 약세를 더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튀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 달러 약세 카드는 사실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꺼내든 게 뭐냐면 18년도 3월부터 관세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3단계에 걸쳐 올리는데 5%로 올렸다가 10%로 올렸다가 20%로 올리죠. 근데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대응을 하죠. 보복 관세를 때리는데 미국이 때리면 거기에 2를 더해서 보복 관세를 때려요. 그리고 위안화를 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 관세를 10% 올렸는데 위안화를 10% 절하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안화 절하가 같이 나타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위안화의 약세와 함께 위안화 환율의 상승과 함께 원화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19년도 하반기 딱 들어온 다음에 결국엔 트럼프도 결국엔 관세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중국을 부른 거죠. 우리 관세 더 안 때릴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19년도 7, 8월부터 합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1차 미중 합의라고 했는데 합의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산 농산물 2천억 달러어치를 그 중국에 사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죠. 사실은 그 끝까지 안 지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트럼프의 분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19년도 말이었잖아요. 그때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20년도에 재선이 있었으니까 네. 재선하고 이제 이기 때 더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폼페이오인가 그 사람 그 수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네.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요.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만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관세를 때리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합의로 돌게 되죠. 그러면 트럼프 이꼴 달러 약세가 아니고요. 트럼프는요 되게 유연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미국을 그렇죠. 위해서 달러 약세냐 뭐든지 쓸 수 있는 강세냐.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무조건 달러가 약세일까? 그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일까? 그게 네. 아니라 중간에는요. 네.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달러 약세를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관세를 때릴 때 네. 보편 관세를 얘기하잖아요. 네. 보편 관세는 동맹국이나 우방국한테도 그 관세율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10에서 20% 정도 되는 관세율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는 60에서 100% 때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16년도에도 중국한테 50% 때린다고 했다가 50% 안 때리고 20%에서 멈춘 다음에 미중 무역 합의했죠. 그럼 사실상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관세 60이나 100을 질러놓고 이걸로 이제 딱 레버리지를 쓴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카드로 쓰일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우리 한국 방위비도 50배인가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합의의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좀 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이런 부분들은 참 부담스러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결국에는 무역 적자 있죠. 미국의 네. 무역 적자를 갖다가 되감기 위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카드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타임에서 질문 하나 네네. 할게요. 달러라는 것도 진짜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그 달러 인덱스를 움직인다. 또 뭐 금리다 뭐 이런 정책적인 게 반영은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저렇게 다 그렇게 되나요? 그게? 이게 네. 저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 뭐냐면 역대 미국 재무장관들의 그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도 보면은 네. 80년대 90년대에는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했대요.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가능했는 게 네. 일단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외국환 관리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씩 경제 위기 터졌을 때 미국 재무부가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네. 그 쌈짓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엔 외국환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그러기에는 외국환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죠. 너무 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옛날에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1달러에 250엔 했던 거예요. 그거를 120엔으로 찍어버렸어요.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환율을.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근데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시장에 시그널은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쏠림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과감하고 세게 가잖아요. 그럼 아베노믹스 같은 건 가능합니다. 아베노믹스 보시면은 결국에는 엔화 강세를 그때 1달러에 73엔이었거든요. 그거 반대로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160엔으로 감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부의 힘으로 감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장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정부가 확 마도잡고 밀고 가잖아요. 그럼 따라 붙어요. 그 방향으로. 그럼 그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차트도 보시면 플라자 합의입니다라고 하면은 이 환율이 반토막이 나야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고요. 10%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던 걸 반대로 감아버릴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변동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얘기했었던 건 G8에 가서 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엔화가 슈퍼엔고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진이 나니까 내수도 안 좋으니까 슈퍼엔고에 수출 빠지고 내수까지 무너지니까 니케이가 그때 7,000이었어요. 니케이 225가. 오늘 38,000이거든요. 최근에 좀 빠진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7,000에서 38,000이면 몇 배죠? 6배네요, 거의. 네. 3.5배 올랐네요. 그러니까 5.5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슈가 엔화가 너무 강해서 지금 우리 내수도 무너져 있는데 네. 엔화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 일본 너무 힘들다. 그래서 G8에서 뭘 승인을 받냐면 엔화가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너무 쏠려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인? 그걸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엔화를 갖다가 약세.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엔화 약세가 굉장히 점입가경으로 이제 번져나갔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막 한 방향으로 막 반토막 내고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쏠려 있었던 것들을 티핑이라고 하죠. 반대편을 이렇게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즉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말만 해도 시장금리 확 내려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시그널을 던지거나 이런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말씀드린 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결국에는 미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국제 공조와 맞춰가지고 외환 시장을 조금 바꿔놓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이꼬로 달러 강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 선반영한 거 그러면 트럼프 진짜 되면 저거 약세 전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게 뭐 얘기인가요? 제가 뭐 단기 환율 전망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트럼프 임기 내내 달러 강세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움푹 찍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11월, 12월부터 달러 빠집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훌감겨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난번 첫 번째 임기 때도 그랬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208원까지 갔을 때는 요 꼭대기에서 다들 더 올라간 1250원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확 내리 꽂히잖아요. 1050원에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판문점 갔었을 때 1050원에서 90원 간다, 900원 간다 그러겠죠. 세 자리 본다고 했죠. 또 감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시장 난이도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11월 9일 날 당선되기 전에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한 게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이 나오니까 환율이 이렇게 뛰면서 반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예, 그렇죠. 돼요. 이게 또 이게 승자 독식 제도라서 스윙 스테이트의 한 발의 차가 그렇죠. 해리스로 가냐 트럼프로 가냐 여기에 따른 건데 어쨌든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아 예. 제가 뉴욕에 있은 뉴욕은 뭐 민주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의 금융시장에도 2016년하고 또 다른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선반영의 기운도 그렇죠.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힘이 16년에 비해서는 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그럴 거예요.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뭐 하면 뭐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내려온다. 네. 내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가 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 그 방향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서 싶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거는 금융시장의 지수나 가격은 스테레오타입을 매우 싫어하더라. 스테레오타입이 공고화되는 순간 틀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찾아온다. 그걸 한두 명이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면요. 그러니까요. 침체를 막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샤메 법칙도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결국에는 저점에서 0.5%가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0.5%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경기 침체가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그러면은 모두가 샤메 법칙을 아는 순간 그걸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논길이 네. 옛날에는 꿀팁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 정도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트럼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네. 바이든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그 바이든 정권이 딱 들어왔었을 때는 환율이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냐면 민주당 하면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임기 내내 바라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또 중국을 포위하면서 미국 경제를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우방국들을 갖다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21년도에 1,10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300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임기 내내가 다 바이든 행정부 때였죠. 그렇긴 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모습을 계승을 하면서 중국을 기술로 포위를 해버리게 되면은 위안화의 강세 전환이 마냥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원화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무언가 스테레오타입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공화당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이런 거에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아,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스테레오타입. 한번 볼까요? 그럼 실제로 어땠나? 그건 네. 또 훨씬 환율보다는 또 강한 스테레오타입 같은데. 트럼프가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16년도에 그 저기 힐러리 후보하고 이제 그 대선 그 캠페인에서 힐러리 예. 후보하고 대선 토론 붙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자넷 옐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예. 당시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자넷 옐런은 클린턴 당신보다 더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당신을 그 저기 대통령 당선시켜주려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고. 내가 됐으면 바로 올렸을 거라고 기준금리를. 그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그게 16년도 9월 달에 대선 토론에서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와,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년도에 네. 파월 의장이랑 연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쉿 하면서 이제 앉아만 있는 존재다. 네. 내지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워낙 막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진짜 별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죠. 저기 캠페인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유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뭔지 아냐? 연준이다. 계속 놀다가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동전 던진 다음에 집에 간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월급을 많이는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준에서는 공식 멘트 나온 게 없고요. 저기 그 라가르드 네. ECB의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네. 저기 얼마 전에 그 IMF 총회에서 작정 발언을 하더라고요. 작심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후보는 한번 중앙은행에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돌려 깐 거죠. 예. 이게 16년도예요. 트럼프 당선이 이때였습니다. 11월 9일. 금리 날아가죠. 예. 이때 이제 쇼커보다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확 날아갔잖아요, 금리가. 저 이게 예상 외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난리 났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기억이 있으면 다들 트럼프 하면 금리 상승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2017년 1년 내내였거든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18년도에는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그래서 요때 즈음에 트럼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연준 뭐 하고 있느냐고. 네. 너네 같은 사람도 처음 봤다고. 그래서 19년도부터 계속 연준을 압박한 거죠. 금리 인하하도록.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고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연준이 여기서 제로금리 만든 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했죠. 근데 이제 20년도 4월 달에 코로나 한복판에서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돈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우린 파워풀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엄청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정말 바보 같다고.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 금리 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안 한다고. 마이너스 금리 빨리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금리를 즐길까요? 저금리를 즐길까요? 모르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죠. 유연하죠. 되게 유연한 거고요. 그쪽 방향으로 과하게 가죠. 그런데 제가 코멘트상으로 기억할 때 고금리를 즐긴다는 표현, 고금리를 즐긴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종용했던 적은요.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유리하게 힐러리를 몰아세울 때, 이 자넷 옐런을 몰아세울 때 그때 연준이 너무 폴리티컬하다 그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연준이 50bp 인하한다고 했을 때 그건 실수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기 있을 때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트럼프 하면은 무조건 금리 상승 요렇게 말하기가요. 근데 만만치 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은 저축을 하기보다는 빚을 많이 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인생 전체를 보면 네. 그죠? 네. 저축이라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투자를 하지. 네. 그러니까 금리 높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둘 다 결국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재정 적자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재정 적자가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라온 게 모든 걸 설명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뭐가 있냐면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게, 잠깐 보시죠. 트럼프는 결국엔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쓰는데,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는 얘기는 감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정 적자가 커져요. 그걸 무언가로 메워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이겠죠. 그렇죠. 이제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고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네. 관세로 메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관세가 얘기한 그 플랜대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느냐. 상대편의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 그 레벨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거나 내지는 무역 합의 같은 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16년도에도 5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못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관세를 그만큼 올리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수가 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은데 쓰는 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네. 그러면 재정 적자가 커지죠. 두 번째는 저기 이제 해리스 쪽도 똑같은 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하고 부유세를 인상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중산층을 밀어주겠다는 플랜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법인세 인상 같은 게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 인상을 했었을 때 잘못하면은 이게 트럼프가 17년도에 법인세 인하한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주주가치의 제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주가가 하락장에서도 밑을 좀 받쳐주고 깨져 있더라도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걸로 주식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지금 미국 예외주의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단단하면 미국의 중산층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좋아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401k가 그렇죠. 지금 100만 불짜리 그렇죠.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 인상이 자칫 잘못해서 레토릭이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 시장을 갖다 흔들어 놓는다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더라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법인세 인상을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재정 적자가 크니까. 근데 실제 4년 내내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해리스나 트럼프나 결국에는 세수에서 빵꾸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세출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적자 국채 발행해서 메워야겠죠. 당연하죠. 그럼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거는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먼 미래의 일이고 여태까지 재정 적자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게 우리를 위협한 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게 저는 빅위크라고 보는데 빅위크인 이유가 지금 빅테크들 7개 중에 5개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번 주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PC 지수도 어제 물가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다음 주엔 FOMC 있고 미국 대선 있고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이 깔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본 게 이틀 전에 발표됐던 영국 예산안이에요. 예. 영국 예산안이 왜 중요할까? 이 잠깐 보시면 영국 예산안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이 이제 순낙이라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네. 이 사람이 인기가 없어서 물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당에서 지금 이제 총리가 나왔어요. 근데 노동당에서 총리가 나왔는데 이 재정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뭘 준비하냐면 증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증세를 준비하는데 제가 기사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실 지금 증세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 초부터 이슈가 됐던 건요. 역대급 긴축 나서는 프랑스. 증세로 세수 28.5조 확대. 이거 프랑스에서도 진짜 간만에 세금 제대로 걷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프랑스 경기 좋은 것도 아닌데 증세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거둘 수밖에 없었냐. 증세 발표했는데도 신용등급 전망 내려왔죠. 그죠? 실제로 밑에 보시면요. 10월 16일 날 계산인데요. 유럽 각국이 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고 있고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도 이걸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스타머 총리거든요. 지금 노동당. 네.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세금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28일 날 29일 날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증세 원하는 사람 없지만 현실 즉시해야 된다. 야, 저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증세를 추가 오래 못 하락하는. 가겠네. 증세한 저 총리 오래 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 그래서 그 순핵 총리 인기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지지도가. 그래서 나갔잖아요. 더 낮아졌어요. 벌써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네. 실제 이틀 전에 뭐가 나오냐면 잠깐 보시죠. 기사를.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 증세안을 발표해요. 그리고 증세안의 주 타겟은 기업과 부유층이었어요. 노동당이니까. 예, 증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유층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 공공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투자를 늘리는데 그러면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나요? 왜냐하면 지금 걷는 거는 법인세하고 부유세로 걷는 건 현재의 적자를 메우는 건데 새로 투자하려면 네.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발행 늘리겠답니다. 그걸 발표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채 시장이. 올라가야죠. 영국 국채 금리가 이틀 전에 밤에 제가 10시쯤 볼 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24였거든요. 스파이크가 나면서 이게 4.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4.4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20bp가 넘게 뛰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틀 만에 20bp라고 하면 느낌이 별로 없지만 이 채권 하신 분들이 이틀 만에 20bp면 뭐 점상 정도는 아니래도 뭐
주식으로 치면 하루에 한 10%씩 오른 개별 종목 치면. 근데 이제 긴 거 갖고 있으면 아, 그러니까 그렇죠. 베타 센 거 갖고 있으면 야, 그러면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식은땀이 나죠. 한국 국채를 훔치고 영국 국채를 사버릴까? 이게 잠깐 보시면요. 네. 이 차트가 미국 10년 금리하고 영국 10년 금리 차트예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물가도 조금 더 높고 경기 모멘텀도 강하죠. 네. 그럼 미국 금리가 영국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미국 빨간 게 미국이고요. 검은 게 영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높았잖아요. 네. 근데 재정 리스크가 불거졌죠. 수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게 까만색이 위에 와 있어요. 네.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많이 뛰어서 4.3인데 네. 영국 10년 금리가 지금 4.5예요.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국과 프랑스부터 재정이 목에 차 있는 국가들 있죠. 여기부터 이제 재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크레딧이 나빠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재정 적자라는 게 다들 그 마치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저 자꾸 안 좋은 거 먹으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 뭐 이런 것처럼 마치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일인 것 같이 네. 느껴지는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부터 재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거든요. 그럼 트럼프나 해리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재정에 대한 이슈가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재정 이슈가 커지면 작년에 우리 무슨 단어 많이 썼냐면 자경단이라는 단어 쓴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채권 시장 다. 예, 채권의 자경단.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쓸 것 같으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국채시장 입찰 참여 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국채 금리가 미국 금리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영국이 물론 더 올랐지만 네. 그 중에는요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내년 내후년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적자 국채 발행이라는 거는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요. 네. 금리의 하락 요인이 돼요. 네. 그럼 금리의 하락 요인, 강한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둘이 동시에 충돌을 하면 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덜 내리겠죠. 왜냐하면 상승 그렇죠. 요인이 있으니까. 네. 오르더라도 발목 잡혀서 덜 오르겠죠. 내지는 얘네가 시차를 두고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시차를 두고 찾아왔을 때는 올해처럼 돼요. 올해가 나타났던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올해처럼 금리가 하늘에서 꼬꾸라졌다가 튀어올랐다가 꼬꾸라졌다가 튀어올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내려올 수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내려오는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 내려가면 많이 채권 사면 되겠네. 내리는 폭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 울퉁불퉁한 기간이 되게 길 수 있어요. 울퉁불퉁하면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이때보단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 울퉁불퉁한 기간에 진 거 갖고 계시면 이게 전문 투자자 아니면 멘탈 나가는 경우가 네.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한번 채권 투자나 하실 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네. 야,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에너지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재생 에너지 이런 뭐 극명하게 확 떨리는 거지. 네네. 근데 FOMC가 오고 있다는 걸 다 까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죠? 네네. 어떻게 요번에 또 비컷 나옵니까? 이제 뭐 요즘은 오히려 비컷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네.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이제. 아니, 근데 왜냐하면 아까 네. 100bp. 예,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금리 인하는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베이비 컷. 예, 베이비컷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컷은 아니겠지만 이제 요즘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 경기가 탄탄하지 않냐. 왜냐하면 또 주식시장도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또 워낙에 탄탄한 그렇죠, 흐름을 이어가고 지금. 있고 네. 미국 부동산 시장도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안 꺾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요, 그 상업용 건물 위기설 이거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주 5일 근무제 다 전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빅테크 애들 지금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예. 이게 잠깐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미국 경제가 다시 탄탄해지면 네. 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기준금리를 50bp만 인하해도 이렇게 좋으면 못하러 이렇게 빨리 인하냐 이거죠.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낮출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시죠. 댈러스 여는 총재 중에 저기 로리 로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로리 로건. 예, 로리 로건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양적 긴축에는 권위자예요. 그 안에서는 뉴욕 트레이딩 데스크에 있어서 그 아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제일 똑똑할 거예요.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로리 로건이 딱 왔을 때 그분한테 이제 맞는 질문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 보시죠. 우리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결국엔 통화의 완화 아니냐? 예.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한다. 이거는 긴축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선 돈 풀고 한쪽에선 빨아들이고 이거 합치면 뻘짓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겠죠. 물론 뭐 뻘짓이라는 말은 안 썼겠지만 예. 맞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는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시장 참여자는 내심 속으로 큐티 끝내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긴축하는 거 완전히 없애라 이런 얘기일 텐데 로리 로건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응?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적정 금리 레벨이 있는데 이 적정 금리 레벨보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인하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정 금리가 3.5가 적정인데 지금 금리가 5.5예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거지 돈을 풀어주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화다라고 얘기해요. 네. 예, 하나 더. 양적 긴축은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양적 완화로 해서 사들인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아서 이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은 걸 정상적인 레벨로 줄이기 위함이지 긴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인 레벨로 오는 정상화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정상화고 양적 긴축도 정상화니까 괴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연준은요 돈을 풀어줘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금리가 오히려 의도치 않게 실물 경제를 주저앉힐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은 금리를 되돌리는 정상화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돈 풀기를 하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점이죠. 만약 돈 풀기 의도로 가져갔으면 금리 인하를 할 때 계속 데이터 보면서 멈춰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12월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네.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10년 금리 올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년 금리가 3.6에서 4.3까지 뛰었거든요. 많이 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경기도 있고 물가도 있으니까 그런데 2년 국채 금리도 3.5에서 지금 4.2까지 뛰었어요. 아니, 저건 금리 인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올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네. 비밀이 이렇게 풀립니다. 잠깐 뭐예요? 보시죠. 이게 저는 연준과 시장과의 기대차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준의 점도표예요. 9월 달에 네. 찍은. 연준의 점도표가 찍혀 있는데 연준 점도표가 지금 보시잖아요. 연내 어디까지 낮추냐면 올해 말에 4.25에서 4.5를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연준은. 네. 지난 9월 달 FOMC에서. 네.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가이드해 주냐면 3.25에서 3.5%를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 낮출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100bp네요. 예,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FOMC 직후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닥쳐라. 너희 새 가슴은 더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연내 4.0까지 낮춘다. 그래서 요거보다 한 번 더 낮추는 거죠.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말에는 3.25에서 3.5가 아니라 2.75에서 3.0까지 낮춘다고 이렇게 프라이싱을 해줬어요. 네. 예, 이렇게 프라이싱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시장이 연준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10월 30일 날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긴 그대로예요. 점도표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죠? 9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는 4.25에서 4.5, 내년은 3.25에서 3.5, 이게 올해와 내년입니다. 네. 잠깐 보세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연말에 4.25에서 4.5를 보고 있어요. 70% 넘는 확률로. 그래서 연말에는요. 연준하고 기대가 똑같아요. 연준이 딱 붙었죠. 앞서가 있다가.
그리고 내년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말에 얼마를 보고 있냐면 3.5에서 3.75를 보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 연준이 가이드한 것보다 높아요. 시장이 연준의 가이드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코로나 이후에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연준보다 보수적으로 본 거 있잖아요. 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시장이 연준보다 보수적으로 본 적이 언제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오건영 단장이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거 거의 없었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없었던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마 제 생각에 가면 15년도 말로 가야 될 거예요. 그때는 시장이 연준의 기대보다 조금 더 긴축적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릴 때 천천히 올리고 빨리 내리고 천천히 오르고 빨리 오래 내리고 올렸다가 그렇죠. 훅 내리고, 훅 내리고. 오래 올렸다가 훅 내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기출 문제를 보면 내릴 땐 화끈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릴 때 화끈하게 내렸다기보다는 이슈가 화끈하게 있었죠. 내릴 상황이 그렇죠. 된 거라고 그렇죠. 그게 더 적합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는 뭐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려준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차트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이 연준 기준금리예요. 예. 확 폭포처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폭포처럼 내린가 했는데 50bp 인하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폭포네. 이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장의 기대가 되게 앞서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근데 그런데 지금 보수적이에요. 느껴보시면 예. 사실은 재작년 말부터 연준 피벗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 말에 뭐라고 했냐면 23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해서 24년 말에 200bp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거 싹 사라졌다가 올해 초에 올해 연내 7번 인하한다 했다가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또 무슨 기대했냐면 2.75까지 낮춘다 했는데 생각보다 자산시장도 튼튼하고 미국 경제 양호하니까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두 번 벌써 패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이 무슨 생각하냐면 시장도요. 옛날의 기출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최신 기출 트렌드를 본 거예요. 네. 그 최신 기출 트렌드는요. 연준의 기출 트렌드는 최신 기출은 예. 화끈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시장도 데이터 디펜던트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차트를 보면 네. 저희 이제 버블 붕괴 때고 네. 첫 번째 훅 잡아내릴 그렇죠. 때는 닷컴 버블 붕괴죠. 닷컴 버블 붕괴고 저거는 이제 그 유명한 금융위기고 그다음 거는 네. 그다음 빨간 코로나죠. 훅 내리는 건 코로나고 네.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연준의 생각은 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이제 미국이 저런 류의 붕괴가 없어. 네. 네, 뭐 자산시장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이걸 지금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 네네.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아마 저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거는 이제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닷컴 버블의 붕괴는요. 사실은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마지막에 기준금리를 6.5로 50bp 추가 인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걸 시사하면서 깨졌고요. 네. 사실 금융위기도 부동산 버블의 붕괴인데 맞아요. 2006년 6월에 5.25로 올린 다음에 네. 그때부터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서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만들어졌었던 파생 금융 상품들에서 나온 유동성이 네. 파생 냉통화가 2007년에 장을 버티게 만들었지 네. 이후엔 그것도 꺾여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서 신기루 때문에 괜찮겠네 하면서 버텼다가 네. 아니네 하면서 확 따라 내려간 거죠.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속도가 너무 컸던 거고 코로나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보는 게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가요. 옛날에는 기출 트렌드가 무조건 빠르게 내린다는 기출 트렌드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 시장에서요 꽤 스마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연준을 바라보면서요 쟤네가 데이터 디펜던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조금씩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연준이 해왔었던 정책이 실패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저희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오락가락하니까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 못 잡고 오락가락하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도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요.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가 일관되게 밑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년의 채권 투자 난이도가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차트를 보는 저의 관심사는 네.
저 세 번의 경우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틀리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구호가 있잖아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근데 저 채권 시장에서도 저렇게 높아져 있는 금리에서 이번에는 아주 연준이 기술적으로 스무드하게 갈 것이냐. 그거는 사실 보면 거의 30년 동안 이번엔 다를 것이다가 안 통한 거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볼 아주 흥미진진한.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예. 어떤 일이 있었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 저희 삼촌이 어항을 이렇게 그 통발을 놔둔 데는 물고기가 엄청 많은데 놔두면 물고기 엄청 잡으시는데 저는 못 잡는 거예요. 그물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삼촌이 통발로 다 건져 가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물 들고 가니까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딴 데 가 있어요. 네. 또 걸로 가니까 물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제가 가는 데마다 물고기가 없어요. 답답했거든요. 너무 짜증났고 인생이 막 회의가 오는데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네가 갔으니까 없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조용히 가야 되는데.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금융위기 이전에 경계감을 갖고서 미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위로 갔겠죠. 그럼 여기서 더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더 큰 것 같고 맞아요. 그 전에 가장 큰 본질은요. 버블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 버블이 커진 걸 얼마나 더 이어가느냐라고 가다가 더 이상 막지 못했을 때 터졌던 것들이 과거의 사례였던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가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바라보는 게 네. 그래서 내년에 연준 기준금리 인하니까 금리 내리겠네 달러 내리겠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고 들어가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일 기준으로 토요일이니까 아마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고 또 사실은 뭐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리스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건영 단장의 얘기처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난리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그런 액션 플랜 정도는 이맘쯤 생각을 정리를 해두시고 현지 시각으로 11월 5일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금요일 날 모시게 되는 것 같아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대선 끝나고 또 이 금융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한 번 더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